여러분 안녕하세요. 방학 선물 교재 17번부터 26번까지의 해설이 맡은 상동센터의 양송희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선생님과 해볼 작품은 일단 첫 번째로 김수영의 눈이라는 작품이 나왔는데요. 여러분이 이런 수능에서 문학 문제를 풀 때는 가장 먼저 제목과 작가의 이름을 먼저 확인해 보시고 우리가 배우게 될 것은 이제 김수영의 눈과 김수영의 풀이라는 같은 작가의 두 가지 시, 그래서 시가 두 개 실려 있기 때문에 이런 지문을 우리는 시가 복합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시가 복합의 문제를 먼저 해설을 해볼 건데요. 일단은 본문을 먼저 분석하기보다 문제를 먼저 분석을 할 건데, 이런 17번 같은 전개 방식에 대한 문제보다는 18번 같은 보기형 문제를 먼저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런 18번 문제는 일단 문제에서도 보기를 참고해서 가를 감상한 것으로, 그래서 보기를 먼저 읽어보고 그 다음에 가를 감상해봐. 그럼 보기의 관점에서 가와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자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를 먼저 보고 나면 이제 본문의 작품을 만날 때도 여러분에게 배경 지식이 쌓이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하게 문제를 읽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 문제를 한번 살펴보면, 김수영의 눈이 발표된 당시는, 그럼 시대적인 배경에 대한 것이 나오겠죠. 6.25 전쟁 중에 대통령을 연임한 이승만이 다시 선거에 나올 수 있도록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연임 횟수 제한을 없앤다는 내용의 개헌안이 통과되었고, 무리한 개헌으로 국민 여론이 나빠지자 반대 세력의 탄압이 가해진 시기였다라는 것을 통해서 초대 대통령이 권한을 오래도록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세력을 탄압하는, 그리고 헌법을 마음대로 바꾸는 개헌안이 통과되었던 시기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정치인이 권력을 독차지하고 있는 사회를 우리는 독재 사회라고 표현을 하죠. 그럼 이러한 독재에 대해서 김수영의 현실 인식과 성찰이 담겨있는 시가 바로 눈이라는 시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이런 보기형 문제를 먼저 본 다음에 본문을 확인하고 문제를 푸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본문은 수업 시간에 배웠기 때문에 바로 17번 문제부터 한번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 문제에서는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건, 가는 공간의 이동에 따라, 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공간의 이동이라는 건 장소가 확실하게 몇 가지 이상이 나오게 되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2번에서는 가는 나와 달리 명령형 어조를 사용해서, 그럼 가 속에는 명령형 어조가 있고 나에는 명령형 어조가 없는지를 확인해 보셔야겠죠. 이때 명령형 어조는 밥을 먹어라 라고 남에게 시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어라나 또는 아라 같은 어미가 붙게 됩니다. 3번에서는 나는 가와는 다르게 유사한 문장을 반복했다라고 나와 있으니, 나에는 유사한 문장이 반복되어 있지만 가에는 유사한 문장이 반복되어 있으면 안 되는 선지가 될 것이고, 4번에서는 가와 나는 모두 대상을 의인하였다. 그래서 의인법이 쓰였는지, 그리고 그 의인화를 통해서 화자의 자기 반성적 태도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5번에서는 대립적인 이미지의 시어가 활용되었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일단 1번 선지부터 해석을 해보면, 우리 가글에서는 눈은 살아있다,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마당 위에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이 부분을 통해서 화자는 현재 마당 위에 떨어진 눈을 보고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화자는 아마도 마당이 보이는 곳이나 마당이 있겠지까지는 우리는 판단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기침을 하자, 눈이 대고 기침을 하자, 역시 눈은 살아있다, 새벽이 지나도록 살아있다, 그리고 기침을 하자 라는 부분을 통해서 위치가 어디로 변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글은 공간이 이동했다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1번은 정답이 아닐 겁니다. 2번에서는 가는 명령형 어조를 썼다고 했는데, 일단 가에서는 살아있다 같은, 이거는 평서형 문장이라고 표현을 하겠죠. 그리고 기침을 하자 라고 하는 표현은 화자가 청자에게 어떠한 행동을 함께 할 것을 요청하는 청유형 문장이야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명령형 어조는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2번도 잘못된 답이야 라고 확인할 수 있겠죠. 자, 3번에서는
유사한 문장을 반복했다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나글에서는. 근데 가와 달리니까. 근데 가시에서도 우리는 보시면 눈은 살아있다, 또 눈은 살아있다, 눈은 살아있다. 똑같은 문장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가에서도 유사한 문장이 반복되고 있어서 3번 선지도 틀렸어 라고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4번에서는 가와 나는 모두 대상을 의인하였다 라고 표현을 했는데 일단 가시에서 눈에 대해서 우리는 눈은 살아있다. 근데 눈이라는 것은 원래 살아있는 생명체가 아닌 무생물인데 살아있다라는 생명에 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무생물을 생물에 비유한 화류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언에서 보시면 눈더러 보라고 마음 놓고 기침을 하자. 그럼 눈이라는 존재는 젊은 시인이 기침하는 것을 바라보는 존재가 될 텐데 이때 바라보는 행위 자체는 눈이 의식을 하고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있으며 이 눈이라는 존재가 살아있는 이유는 3년에서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과 육체를 위하여 그럼 그 존재를 위해주기 위해서 눈은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요 2년과 3년의 내용에서는 눈이라는 존재는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또는 위하는 존재이며 바라보는 현실을 바라보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때는 사람의 특성인 의인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일단 나는 모르겠지만 가에서 대상을 의인화했다라는 것이 맞는 지문이 될 것이고 하지만 이 눈이라는 대상은 화자는 순수한 존재, 생명력을 가진 존재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자기에 대한 반성적인 태도가 드러나 있다라고 보기에는 힘듭니다. 그래서 4번도 정답이 아닐 것이고 그럼 답은 5번이야 라고 체크할 수 있겠는데 가와 나는 모두 대립적인 이미지의 시어를 활용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일단 눈이라는 존재는 수업 시간에 이미 배웠겠지만 요 눈은 순수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존재였다면 이때의 가래라는 것은 내가 뱉어내야 되는 더럽고 불순한 것을 의미했습니다. 따라서 긍정과 부정형의 서로 대립되는 존재라고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나시에는 풀은 눕는다. 비를 몰아오는 동풍에 나부껴서 풀은 눕고 드디어 울었다. 그럼 이 풀이라는 존재는 동풍에게 시달려서 결국에는 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일단 동풍은 풀이라는 존재를 괴롭히는 부정적인 존재라면 풀은 그 동풍에 눕고 울게 되는 시달리는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때 풀과 동풍이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달리는 존재와 괴롭히는 존재의 대립적인 시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17번의 정답이 5번이 맞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문제는 우리는 이미 아까 전에 시대적인 분위기를 살펴봤으니까 빠르게 보도록 합시다. 기침을 하자의 반복을 통해 이 하자라는 건 아까 17번 문제 해설할 때 청유형 문장이라고 설명을 드렸고 청유형 문장은 화자와 청자가 어떠한 행동을 함께 하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2명 이상의 존재이기 때문에 공동의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침을 하는 젊은 시인이란 일단 기침이라는 행동은 가래라는 더럽고 불순한 것, 속물적인 면모를 뱉어내기 위한 행동이기 때문에 그럼 기침은 깨끗하게 만들어지기 위한 행위, 따라서 정의와 순수성을 회복하기 위한 행위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침을 하는 행동과 같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맞는 지문이야 라고 해설할 수 있겠죠. 3번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과 육체는 죽음을 무릅쓰고 부정적인 현실에 맞서며 살아가는 존재를 의미한다. 일단 이 시에서는 눈더러 보라고 마음 놓고 그럼 마음 놓고를 강조하는 것을 통해서 현재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럼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에서 기침을 해야 되는 존재라는 것은 죽음을 잊어버린 죽음을 머리에서 떠올리지 않는 존재 한마디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고 그럼 독재 정권이 있는 사회에서 우리는 보기를 읽어봤기 때문에 독재 정권이 있는 사회에서 그런 탄압을 두려워하지 않고 올바른 현실 인식을 통해서 자신의 의견을 떳떳하게 밝힐 수 있는 존재 그래서 죽음을 무릅쓰고 부정적인 현실에 맞서면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4번에 새벽이라는 것은 눈이 새벽이 지나도록 살아있다라는 것으로 눈의 생명력이 그만큼 강하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표현이었고, 이것을 부정적인 현실로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될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야 라고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나의 풀이라는 시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은 본문과 함께 마주 볼 수 있는 페이지이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억은 비를 몰아오는 동풍에 나부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동풍이라는 것은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란 뜻이죠. 그 바람에 나부껴서 풀이 누웠어 라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풀이 실현을 당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니은에서는 드디어 울었다 라는 것을 통해서 그럼 동풍에 나부껴서 풀이 울고 있는 상황, 그럼 동풍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통의 상황에 놓였다라는 것도 맞다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3번에서 디귿은 바람보다 먼저 일어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바람보다 더 빨리 눕고 바람보다 더 빨리 울어. 여기까지는 나약하고 좌절하는 모습이지만, 하지만 디귿에서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 그럼 빠르게 극복하는 강인한 면모를 보여주기 때문에 강인함으로 전환된다 맞는 지문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4번에 리을은 바람보다 먼저 웃는다. 그럼 우리가 힘든 상황 속에서도 웃을 수 있는 고난에 굴하지 않는 의연함이나 초연함을 나타내기 때문에 고난에 굴하지 않는 풀의 의연함이라고 확인할 수 있겠고, 그럼 정답은 5번이야 라고 체크할 수 있겠죠. 풀의 고통이 미음에서는 날이 흐리고 풀뿌리가 눕는다. 그럼 날이 흐리다는 표현을 통해서 풀의 고통인 지속되는 현실이다까지는 맞는 표현이라 볼 수 있겠지만, 그런데 이 풀은 어쨌든 바람보다도 쓰러지더라도 먼저 웃는 존재이기 때문에 고통이 지속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극복하고 이겨내는 존재다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데, 다시는 이뤄낼 수 없다라는 절망적 상황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답에서 5번이야 라고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김소월의 초원이라는 시를 한번 살펴보시면, 우리가 이 시를 배울 때도 당연히 배웠던 내용들, 초혼이라는 제목에 대한 것도 수업 시간에 다루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영탄적인 어조와 화자의 정서를 직접적으로 강하게 표출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요런 초혼이라는 문제에서도 사실 21번 문제를 가장 먼저 읽고 푸는 것이 문제를 풀 때는 유리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미 문제를 다 푼 상태일 것이므로 일단 20번 문제부터 바로 서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여기서는 여러분 서리적인 표현이나 관조적 자세, 반어적인 표현, 동일 어구의 반복, 감각적 이미지, 그 다음에 시적 대상 예찬이라는 문학 개념어를 알고 있어야 문제를 풀기 쉽겠죠. 서리법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질문을 던져서 그것과는 반대되는 대답이 나오게끔 하여 의견을 강조하는, 효과를 강조하는 표현이 있을 것이고, 관조적 자세라는 건 바로 지난주에 수업 시간에 배우셨죠. 고요한 마음으로 대상을 관찰하는 자세이고, 이런 관조적인 자세를 나타내기 위해선 감정이 절제되어 있어야 되고 화자가 집중하는 대상이 있어야 한다 라는 것은 수업 시간에 교재에 나와 있었죠. 우리 반어적인 표현이라는 건 겉으로 드러난 표현과 속으로 나타내고자 했던 마음이 서로 반대인 것을 나타낼 것이고, 동일한 어구의 반복은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지 확인해 보면 되겠죠. 5번에 감각적 이미지라 나오게 되면 이것은 무조건 시에서는 심상적인 것을 느낄 수 있는지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대상을 예찬하고 있다는 것은 찬양하고 있다, 칭송하고 있다 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주시면 답은 4번에 동일한 어구, 여기서도 바로 보이네요.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똑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동일 어구를 통해서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21번 문제를 보시면 기억부터 리을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기를 읽어보면 김소월의 시에는 한의 정서를 바탕으로, 여러분 이건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김소월이라는 시인의 특성, 한의 정서가 잘 드러나는 시인이었어 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앞으로 문제를 풀 때 있어서도 계속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부재한 연인에 대한 애절한 감정이나 자책감 등의 표현,
일단 부재했다는 것은 지금 현재 없다라는 뜻이잖아, 얘들아. 우리 부재중전화란 말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지금 현재 없는 연인이니까 이별한 상태를 나타내겠죠. 그래서 이별한 연인에 대한 감정. 그럼 결국에는 이별한 감정에 대해서 슬픈 느낌을 가지고 시를 쓰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며, 그 다음에 초혼이라는 시는 여기까지는 김소월이라는 사람 전체의 특성이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초혼이라는 시와만 관련된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초혼은 전통적인 장례 의식의 절차 중 하나인 초혼의식. 여러분, 우리 초혼의식이라는 것 자체는 죽은 사람의 이름을 불러서 그 혼을 다시 부르다라는 뜻이었죠. 그 다음에 임을 기다리다 돌이 되었다는 망부석설화. 우리 망부석설화라는 건 백제의 석공이었는데 신라의 불상을 조각하러 갔다가 돌아오지 않아서 아내가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항상 벼랑 끝에 가서 기다렸고, 남편을 매일매일 같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기다리다가 결국엔 돌이 되었다라는 망부석 설화가 있었죠. 그래서 이러한 경향들을 보여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는 일단 기억이라는 파트부터 보시면, 일단 기억은 여러분은 앞장으로 넘겨서 보셔야겠죠? 불러도 주인이 없다라는 표현. 이때 초혼의식이라는 것은 죽은 사람과 관련된, 근데 그것을 우리가 수업 시간에 안 배웠더라도 전통적인 장례의식의 절차라고 나왔기 때문에 죽음과 관련이 있네 라고 생각하시게 될 것이고, 그럼 불러도 주인 없다라는 것은 연인이 죽었기 때문에 사별한 연인을 의미하는구나 라고 확인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1번은 맞는 답이야 라고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니은에서는 시간적 배경을 활용해서 애절한 분위기를 부각시켰다고 했는데, 니은에서는 붉은 해는 서산마루에 걸렸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해가 서산마루에 걸렸다는 뜻은 서산은 서쪽에 있는 산이란 뜻이잖아요. 근데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죠. 그것을 통해서 지금 해가 지고 있는 저녁 무렵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럼 시간적인 배경 활용했어. 그 다음에 하루 중에 저녁이라는 건 해가 져가고 있기 때문에 죽음과 가까운 시간 또는 슬픔과 가까운 시각이어서 애절한 분위기를 부각시킨다, 이 부분도 괜찮아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3번에 디귿은 사슴의 무리도 슬피 운다 라는 표현으로, 우리 사실 진짜로 울고 싶은 존재는 사슴이 아니라 화자잖아. 사슴이 지금 어떤 일이 있어서 진짜로 울고 있는 건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사슴이 운다라고 표현한 것은 화자의 감정을 표현한 감정이입이구나 라고 볼 수 있었던 표현이었죠. 그래서 3번은 맞는 답이 될 겁니다. 자, 그다음에 4번에서는 하늘과 땅 사이가 너무나 넓구나 라고 표현을 했는데, 일단 자, 하늘이라는 존재는 사람이 죽으면 하늘로 올라간다 표현을 하지. 그럼 이거는 죽은 연인이 가 있는 공간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땅은 화자가 있는 이승이 되겠죠. 그럼 하늘과 땅 사이가 멀구나 라는 것은 죽은 님과의 거리가 너무나 멀다 라는 좌절감이나 절망감을 나타내는 것으로, 님이 죽었는데 이별에 대한 나의 자책감은 님을 내가 죽인 것도 아닌데 굳이 드러난다고 볼 수가 없겠죠. 답이 4번이야 라고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서는 기다리다가 돌이 되겠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돌이 되어버린 아내의 이야기, 망부석의 설화를 빌려왔어. 괜찮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22번, 윗글에 드러난 화자의 정서. 윗글의 화자는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어. 근데 내가 마음속에 있는 얘들아, 끝끝내 심중에 있는 말 한마디는 못했잖아. 그래서 사랑한다는 말을 못했는데 님은 죽어서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태. 그럼 죽은 임에 대한 슬픔과 안타까움, 그 다음에 죽은 님에게 내가 왜 빨리 사랑한다는 말을 못했을까 하는 그런 자책감은 들어갈 수 있겠죠. 이런 서러움, 서름의 겹도록 부르노라 라는 표현이 있었으니까 이러한 정서를 느끼는 것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시조부터 보시면, 까마귀 검다고 백로야 웃지마. 겉은 검은데 속조차 검을 쏘냐? 그럼 까마귀가 겉은 검지만 속은 검지 않아. 근데 아마도 겉희고, 얘들아 겉이 희어. 그럼 누구일까에는 백로가 되겠죠. 흰색색. 겉은 흰데 속이 검으니는 아마도 너뿐인가 봐. 이때 너는 백로야 라고 불렀기 때문에 얘가 바로 백로가 될 것이고, 그럼 그 말은 백로에게 겉다르고 속다른, 겉으로는 깨끗해 보이지만 속은 검으니에 대한 풍자, 비판이 되겠구나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2번 시.
견우직녀도 이날만은 만나게 하는 칠성날. 여러분 일단 이거는 견우와 직녀의 설화를 차용했네 라고 볼 수 있겠죠. 견우, 직녀, 설화. 견우와 직녀는 옛날에 하늘나라에서 살다가 서로 사랑에 빠져서 본인이 해야 되는 일을 열심히 하지 못해서 하느님한테 벌을 받아서 가장 먼 곳에 하늘에다 가두어두고 딱 7월 칠성날 하루만 만나게 되었잖아. 그래서 이때 견우직녀도 이날만은 만난대. 근데 나는 당신의 땅에 묻고 돌아온대요. 여러분, 당신의 땅에다 묻고 돌아온다는 것은 누군가가 죽었다는 뜻인 거죠. 땅에 묻었어 라는 것은 생매장하진 않았을 거잖아. 그래서 이 당신의 죽음, 그럼 견우직녀도 1년에 하루는 만나지만 나는 당신이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만날 수가 없는 거잖아. 그래서 죽은 임에 대한 슬픔과 그리움 등이 나타나 있는 답은 2번이야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3번부터 5번씩까지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소리라 하니 물은 솔로 여겼는가? 이거는 무슨 소리라고 해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송이라는 시인은 옛날에 선생님 이름하고 똑같네요. 이 사람은 조선시대의 기녀였어요. 그래서 이때 이 선생님은 사실 한글 이름이지만 이때 송은 소나무 송자를 씁니다. 그럼 소나무, 자신의 이름이 나타내는 거죠. 소나무라고 하니 내가 무슨 솔처럼 보이니? 라고 얘기를 하고요. 천심절벽에, 그럼 아주 높은 절벽에 낙낙장송, 그럼 서 있는 커다란 소나무, 내가 바로 그것이야. 그럼 자신은 송이라는 이름은 낙낙장송과도 같아 라고, 이게 바로 화자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거죠. 길 아래 초동에 점낫이야 걸어볼 줄 있으랴. 그냥 길가를 지나가는 작은 어린이 아니면 그냥 아무나 이 사람의 점낫이라는 건 그냥 작은 낫을 나타내는데, 나처럼 낙낙장송, 커다란 낙낙장송을 그 길 아래 지나가는 아무나의 낫이 걸려보겠니? 한마디로 아무나 낫을 나에게 걸 수 없어 라는 것으로, 나는 소나무처럼 굳은 절개, 기생이긴 하지만 나도 역시 마찬가지로 굳은 절개를 가지고 있는 지조를 지키는 여자다 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4번, 검은고를 타자 하니 손이 아파 어렵거늘. 자, 여러분 혹시 기타를 쳐본 친구는 알겠지만 기타의 그런 그 줄이 굉장히 손가락을 아프게 하잖아. 검은고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검은고를 내가 이렇게 연주를 하자 했더니 손이 아픈 거야. 그래서 북창 송음에 줄을 없어 걸어두고, 그럼 결국에는 북쪽으로 난 창문에다가 내가 어떻게 할 거야? 줄을 없애서 걸어둘 거야. 그랬더니 바람의 저절로 우는 소리, 이게 바람 소리겠죠 사실은. 요 바람 소리, 이것이야말로 어떻다? 듣기 좋구나. 한마디로 검은고의 그냥 소리보다 어떤 소리가 더 좋아? 자연의 소리가 훨씬 더 좋기 좋구나. 그럼 자연에 대한 예찬, 친화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시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5번에 삭풍이라 나왔는데요. 이 삭풍은 북풍이에요. 그럼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나무 끝에 불고, 명월은 눈 속에 찬데, 명월이라는 건 밝은 달이란 뜻이겠죠. 그래서 북쪽에서부터 바람이 불어오고 그 다음에 달이 하늘에 떠 있는데 지금 눈이 내리고 있어. 그럼 겨울이겠네, 그치? 만리변성에, 이 만리변성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 국경 부근에 있는 성이란 뜻입니다. 일장검을 짚고 서서, 이 일장검이라는 건 긴 검, 칼을 나타내요. 이거를 짚고 서 있는 것을 통해서 화자의 처지가 드러날 수 있죠. 화자는 아마도 장수겠지 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긴 바람 큰 소리에 거칠 것이 없어라. 지금 그럼 결국에는 여러분 멀리 떨어진 국경 부근에 있는 섬이 아니라 다른 나라와의 우리 나라의 경계가 국경이잖아. 그 국경에서 칼을 짚고 서 있어. 긴 바람, 큰 소리를 내니까 내가 거칠 것이 하나 없어. 무서울 것이 하나도 없네. 라는 것으로 장수의 기계를 나타내는 시구나 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고, 이 김종서라는 작가를 봤을 때 우리 조선시대 때, 조선 초기 때 넓은 땅을 차지했던 장수였기 때문에 그때의 느낌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23번입니다. 시인이 윗글을 쓰기 위해서 구상한 내용을 가정했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 문장의 구조를 반복하겠다. 여러분 우리 같은 문장의 구조 뭐뭐 있어서 뭐뭐 했던 이름이요 뭐뭐 했던 이름이요 라는 것이 반복됐죠. 그럼 이거 괜찮아 라고 볼 수 있겠지. 자, 두 번째 영탄법을 사용해서, 우리 영탄법이라는 것 자체는 강인하게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감정을
강조할 수 있는 표현들 전부 다 영탄이라고 표현을 했잖아. 근데 여기서는 되게 영탄인 것을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 느낌표를 통해서 강하게 표현을 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했던 것도 그리움이었지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괜찮네요. 자, 3번. 설화를 활용했대. 망부석 설화를 활용했죠. 그럼 님을 기다리다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아서 돌처럼 굳어버린 존재, 임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할 수 있다. 이것도 괜찮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4번. 격정적이기보다는 오히려 차분한 어조로 임에 대한 그리운 마음을 강조하고 싶어 이 시는 격한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출한, 그래서 격정적인 시다라고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차분한 어조의 시가 아니었기 때문에 답은 4번이야 라고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마지막 지문.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의 이용학시입니다. 자, 쭈루룩 봤을 때 여러분은 이미 다 문제를 풀었으니까 확인해 볼게요. 윗글과 보기 작품들의 화자가 동일하다고 할 때 이 시를 보기와 관련지어서 감상해 보세요. 기억. 양털모자 눌러쓰고 돌아오신 게 마지막 길. 검은 기선은 다시 실어주지 않았다. 외할머니 큰아버지랑 계신 아라사를 못 잊어 술을 기울이면 노외로운 아버지였다. 그럼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인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는 양털모자를 눌러쓰고 돌아오신 게 마지막이야. 그럼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어. 왜? 돌아가셨겠지. 왜냐하면 윗글의 화자와 똑같다고 표현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니은에서는 아버지도 어머니도 젊어서 한참 땐 우라지오로 다니는 밀수꾼. 엄마 아빠가 밀수를 하셨네. 눈보라에 숨어 국경을 넘나들 때 어머니의 등골에 파묻힌 나는 아마도 어려서 엄마의 등에 엎여 있었겠죠. 모든 가난한 사람들의 젖먹이야 다름없이 얼마나 성가신 짐짝이었을까. 밀수를 한다는 것 자체는 들키면 안 되는 상황인 거잖아. 근데 그 상황에서 엄마의 등짝에 내가 매달려 있어? 근데 어린아이니까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울 수도 있고 소리를 낼 수도 있잖아. 그래서 자신이 되게 힘들었겠지. 부모님을 내가 힘들게 만드는 녀석이었겠지 라고 지금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럼 이 부분과 우리 본문에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를 가지고 해석을 해보시면, 침상 없는 최후의 밤은 고생한 보람도 없이 빈한 상태에서 일단 최후의 밤이라는 것을 통해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치? 근데 침상도 없이 돌아가셨어 라는 것을 통해서 얘들아, 죽을 때 제대로 된 침구가 하나도 갖춰지지 않은 곳에서 죽었어? 그럼 굉장히 가난한 상태에서 죽었어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때 빈이라는 것은 가난한 빈자입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답이야 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자, 2번. 애써 잘해온. 이 잘해온은 잘하게 한. 그럼 애써서 키워낸 아들과 딸이 될 것인데, 이 아들과 딸들을 키우기 위해서 아버지는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나들면서 밀수를 했어. 부모님이 자식들을 키우기 위해서 밀수했어. 괜찮다고 볼 수 있겠네요. 3번. 아무일만의 파선과 니코리스크의 밤은, 아버지는 일단은 우리나라에서는 제대로 살 수가 없었던 상황이라고 우리 배우셨죠. 일제강점기라는 배경을 통해서. 그래서 외국으로 돌아다니면서 살았고, 그것을 통해서 이곳저곳을 유랑하고 다니는 고달픈 삶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4번에 피지 못한 꿈은 외로운 삶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던 아버지의 소망. 근데 그 아버지의 소망이 피지 못했어. 결국에는 이루어지지 못했어. 를 드러내는 표현이야 라고 우리는 이해하기 괜찮겠죠. 그럼 정답은 5번이 될 건데, 있는 그대로의 울음은 아버지의 생명을 위태롭게 했던 것에 대한 우리의 회한과 반성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있는 그대로의 울음은 시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고 있죠, 여러분.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울음을 울었다라는 것은 가지고 있는 그대로의 모든 울음. 그럼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왜 얘들아 돈을 냈어. 근데 내가 있는 대로 다 냈어 라는 표현이 있잖아. 그럼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내가 슬퍼서 울음을, 얘들아 사실 숫자로 나타낼 수는 없지만 울음의 양을 100이라고 가져왔을 때 그 100 있는 대로 다 울었다. 그럼 많이 울었어 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때 울었다는 건 아버지 죽음에 대한 슬픔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아버지의, 이거 붙여볼까요? 죽음에 대한 슬픔과 안타까움, 이러한 것들이 섞여 있는 감정이야 라고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5번입니다. 윗글의 표현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 이 시에서는
여러분, 직설적인 내용보다는 이 사람은 감정을 절제하고 있었잖아요. 감정 변화를 표출하기보다는 감정의 변화를 절제했기 때문에 1번은 틀린 답이라 볼 수 있을 것이고 2번에서는 감탄사. 그런데 우리가 눈에 봤을 때 감탄사는 특별하게 사용되지 않았죠. 3번, 어조의 변화를 통해서 시적 긴장감을 이완시키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객관적이고 정서를 절제하는 어조가 사용됐기 때문에 변화가 있다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네 번째, 동일한 문장을 반복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 1년의 마지막 부분에서 아버지의 침상 없는 최후의 밤은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마지막 년, 아버지의 침상 없는 최후의 밤은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그럼 동일한 문장이 반복되네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고 아버지의 비극적인 죽음에 대해서도 강조할 수 있어 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답은 4번이야 라고 체크할 수 있겠죠. 자, 길어졌는데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보기를 바탕으로 위의 시의 내용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학 시인에 대한 설명을 주네요. 이용학의 여러 시에는 아비상실의 모티프가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아, 아버지가 돌아가셨네. 그래서 가족 공동체의 붕괴 속에서 떠돌이 삶을 살며 체화된 유랑의 정서가 짙게 스며져 있다. 일제강점기 때 가족 공동체가 깨어지게 되고 여기저기 떠돌면서 돈을 벌고 살게 된 그런 유랑의 정서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개인적인 경험에서 그래서 요 가로친 부분은 이용학 시인의 이제 개인적인 경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러나 이용학 시인의 시적 인식은 개인사를 넘어서 어디로? 우리 민족의 삶 전체로 확대된다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죽음을 일제 식민지 현실로 인해서 유랑민의 삶을 살아야 됐던 우리 민족의 비극적으로 확장이 될 것이고 따라서 그는 주관적 정서를 표출하기보다는 이를 최대한 절제함으로써 비극적인 현실의 상황을 담담하게 전달하고 있다라고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일단 이 시에서는 가족 공동체의 붕괴, 그 다음에 유랑의 정서, 아버지의 죽음, 그 다음에 우리 민족 전체로 확대, 그리고 절제하는 내용이 들어가면 적절하겠죠. 자, 1번. 우리 집도 아니고 일가집도 아닌 집. 고향은 더더욱 아닌 집. 자, 여러분. 아버지가 돌아가신 곳은 우리 집이 아니래. 근데 사람에게 가장 편한 곳은 우리 집이잖아. 근데 그 우리 집이 아닌데 일가집은 친척집이야. 일가 친척집이야. 그럼 아는 사람의 집도 아니야. 우리 집에서 돌아가셨으면 가장 편했겠지. 근데 그것도 아니고 그렇다 해서 고향도 아니야. 그럼 점점 아버지가 돌아가신 위치는 어떻게 될까? 가장 불편하고 잘 모르는 곳, 낯선 곳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비극적인 상황에서 벗어나서 떠돌이 삶을 살고 싶어 했던 것이 아니라 이 떠돌이 삶을 살아서 비극적이었던 거잖아.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어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야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선지들은 전부 다 맞는 선지이기 때문에 읽어보시고 그렇구나 하고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영상이 길어졌으니까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